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이렇게 나오고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역이 아니고요.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새로운 패턴이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새로운 유형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24번 빨리 보세요. 24번에 동그라미 4번에 토지 X라고 돼 있죠. 토지 분양 대행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상담하고 합의된 보수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숫자 11,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주 사용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거 틀린 걸 그 핵심 필수서 이런 걸 보고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금방 문제만 풀고 돌아서면 또 다 잊어먹는다고. 틀린 거는 왜 틀리는지 교과서를 찾아보시라고요, 한번. 그래,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 돼요. 오늘 공인중개사법 들었으면 공인중개사법을 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과목 해야지. 또 공인중개사법 하려니까 옆에 보니까 공법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공법하고 또 옆에 민법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민법하고 자꾸 이렇게 부하내동하면 안 되고. 시간 없어요. 내일 것도 시험 준비해. 교수님, 예습하는 게 더 나을까요? 복습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집중. 예, 그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공부 방법은 개인차가 있어 다 다르긴 하는데 교육 심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학원에 강의하는 분들은 다 복습하라고 그래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뭐 이상적인 거는 미리 예습해가지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틀린 것 미리 다 공부하고 이러면은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만 저도 이렇게 하지 저도 태어나서 이때까지 예습해 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예습 못하고 막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암기하고 이러지 미리 예습 착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예습이 효과적이긴 하대요. 자, 29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가족 종중 운중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60년이고요. 끝나고 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고요. 안 하면 이 처벌 규정이 이행강제금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아직 처벌 규정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 6개월 2년 X로 나왔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땅 팔 때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합장은 15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즉 자연장이라는 말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장이라는 말이 없었죠. 자연장이란 뭐냐면 골분,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죠. 골분을 화초, 잔디 등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 한다. 제가 사는 아파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소나무에다 편말 붙여놨더라고요. 어머니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큰아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제가 20년 가까이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번 가봤나? 지금 한 10년 되시는데,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는데 한 2번, 2-3번, 그래 한 3번은 갔겠구나. 그래도 거의 안 가서 어머님이 살아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으면 안 와도 된다 해서 저는 그 유언을 지켜드린 거예요. 사모님을 얻고 다니는데 대답이 없어요. 5번이 답, 5번이 답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제가 형제간이 9명인데 어머니가 다른 데 가서는 못 살겠다 들어가면 막 아파서 오고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저하고는 합이 맞아. 제가 토끼띠인데 어머니가 돼지띠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9분을 낳아서 대단하신 예, 거예요. 요즘은 MBTI인데 옛날에는 띠 가지고 합을 맞춰봤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띠궁합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안 맞는 자식이 있어. 아무리 큰아들이라도 큰아들한테가 못 있을 수도 있다고. 자, 그 틀린 것입니다. 1번, 현재 개업공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 하나여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중개계약만 전자계약 가능하고 직거래는 안 됩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 해제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전자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X죠.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X입니다. 요즘 보니까 법무사들 등기 신청 전자등기 많이 하고요. 변호사들도 소송 거의 전자소송 하더라고. 전자소송. 예, 전부 전자. 요즘은 따로 뭐 법원에 뭐 관할이 지방의 변호사하고 서류사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전자로 하는 게 그냥 인터넷으로 업로드하고 이러면 된다고 자료. 전자소송. 공부 많이 하려면 법 공부해보려면 나홀로 소송, 변호사 없이 그냥 소송해보면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던데 대법원 사건 5년 동안 36,000건 소송한 사람이 있더라고. 민사소송. 소송왕 이렇게가 나왔더라고요. 대법원 사건 접수된 게 50%가 한 사람이 다 소송한 거래. 한 사람이. 야, 5년 동안 그렇게. 근데 교수님 대법원 사건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뉴스는 안 봤는데 그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렇게 말하면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 그 승소해가지고 뭐 또 돈 받아가지고 변호사비 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뉴스에 제목만 그렇게 나오더라고. 한 사람 한번 치봐. 소송왕이라고 한번 치봐. 지금 나오는지. 자,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게 이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건저당 이런 거는 압류 무조건 소멸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인수됩니다. 그럼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소멸되는 거 빼고 나머지 1번 이게 보전가 등기는 최선순위면 인수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있는 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인수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없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답 4번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고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인수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2번.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2번이 X네요. 일반 중개계약은 요약집 핵심 필수서 61페이지에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기간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있습니다. 1번, 2번 의뢰인 개업공개사 권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핵심 필수서 6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60페이지 한 핵심 필수서 안 가지고 계시나? 60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60페이지, 66페이지를 묻는 건데요. 1번 의뢰의 의무사항, 개업공개사고요. 2번 갑,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그 다음에 5번에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 행위를 한 경우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1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된다. 2번 중개상물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핵심 필수서 66페이지하고 60페이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농지법 개정된 부분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공농지 분할의 경우 농지 취득자, 분할, 합병, 상속 이런 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입니다. 감정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3기 신도시 광명시형 3기 신도시 LH 투기 사건 때문에 바뀐 내용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인천 계양 신도시 55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이더라고요. 쌉니까 비쌉니까? 55제곱미터 22평 분양가가 4억이면 계양 비싸요? 인천 계양 신도시 뭐 더 싸게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22평이 4억인데 실제 일반 분양으로 치면 6억이에요. 왜냐하면 수익 공유형이에요. 수익 공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익이 나면 5대5로 나누는 거예요. 정부하고 수익 공유형이라고 있어요. 젊은 사람 그 대신 수익 공유형인데 그 대신에 대출금리를 낮은 금리를 해줘요. 나중에 수익 나면 나중에 8억에 4억에 분양받아서 8억에 팔면 4억 남았잖아요. 그럼 이자 냈고 또 그 2억씩 나눠야 된다고 정부하고. 그럼 그 신혼희망타운이더라고.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좁고 이래가지고 잘 안 올라요, 가격이. 또 일반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55제곱미터면. 보통 59제곱미터가 25평이잖아요. 그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수익 공유형인데 4억이면. 그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 자, 4번.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속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27번. 27번에 맨 밑에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계속 보유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계속 보유 그 계약 외의 원인 그 동그라미 2번에 계약 이외의 원인이 있네요. 계약 이외의 원인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상속, 경매 이런 게 다 해당된다고요.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게 계약 이외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이죠. 10일. 10일 암기 프린터 10일 빨리 찾아봅시다. 10일 40번에 7번 40번에 7번에 있습니다. 40번에 7번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당근마켓도 이제 부동산 그거 한대요. 매물 중개사무소에 광고비 받고 매물 올린다고요. 당근에서 지금 거래된 게 몇백억 되더라고요. 지금 매매도 당근에서 중고 사이트 있잖아요. 당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업공개사님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자꾸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생기니까 개업공개사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400만 총 그 원룸만 해가지고 젊은 친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400만 원 벌었대요. 원룸만 해가지고 400만 원 벌었는데 뭐 광고비 200만 원인가 내고 기름값 60만 원인가 들어가고 하니까 100만 원도 안 남았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룸 같은 것만 하니까 그렇겠죠. 처음에 자리 잡기가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 원룸만 하면. 그 손님들은 어쨌든 몇백만 원 주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기꾼들 뭐 한 건 하고 몇백만 원씩 뭐 서울에 지금 100억 넘는 건도 거래가 많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200 한남동에 있는 거 나인원 뭐 220억인가 거래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0.7%만 받아도 얼마예요? 0.7이면 7천만 원. 1억 4천 한 건만 중개해도 거의 1억 4천 정도 되네요.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고 극과 극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거래가 몇십 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에 개업공개사가 2만 명이 넘는데 잘하는 극과 극에 이거는 영업 능력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돈 엄청나게 벌고 못하는 사람 못 벌 수도 있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35번.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죠. 4의 서식. 이렇게 적는 거예요. 4의 서식. 사자를 어떻게 적지? 갑자기. 맞아요? 네. 이렇게 적으면 6이 되나?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하면은. 갑자기 이게 우리나라 글자가 아니라서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모, 공양재단, 광업재단 4개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소공도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 3의 서식만 기재를 해야 된다. 160페이지 핵심 필수서에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틀린 답입니다. 5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 기재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답 4번이고요. 입지조건이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래, 근데 요번에 7월 10일부로 1의 서식의 판매 및 의료시설이 삭제됐죠. 1의 서식의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판매 및 의료시설이 이번에 7월 10일부로 삭제됐다고요. 판매 의료시설은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도 입지조건이고 숲세권, 서울숲도 입지조건이지만 공원, 시험에 출제됐어요. 입지조건으로서 1의 서식에 기재하는 게 아닌 것은 답은 공원이었어요. 공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적는 날은 없잖아요. 입지조건은 입지조건이죠. 공원도 전부 서울숲이 있는데 아파트 이름에 보면 포레스트 이런 거 붙어 있는 데가 숲세권이에요. 숲세권, 설세권, 뭐 요즘은 스세권도 있더라고. 스타벅스 세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번 계약서 틀린 거 기출문제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고요. 3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이거는 핵심 필수서 6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전속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4번, 서식을 보면 4번에 확인설명서에도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시험 볼 때까지 암기 프린터하고 이거 핵심 필수서 요약집 요거는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166페이지 이제 2번 남았어, 2번. 166페이지 그 서식에 보면 있어요, 서식.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166페이지에 있다, 핵심 필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쉬운 게.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도 70점은 받습니다.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아마 시험이 올해도 약간 최대 한 10문제 가까이는 좀 어렵고 생뚱맞고 사이드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약 25%까지도 최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집착하지 말고 빨리 버리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런 걸 그냥 찍고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처음 들어보는 게 나오면 그 고민하고 다음에 뭐 푼다고 나눴다가 빈칸 한 칸.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특히 2차 1교시 80문제 1차도 마찬가지고 80문제 이거 한 번에 마킹 10분 남았습니다 하면 마킹 안 돼. 손이 떨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풀고 바로 1번 OMR 카드 마킹 했어요. 바로. 그게 싫으면 최소한 한 과목 풀고 40문제 마킹 해놓고 그 다음 40문제 푸는 게 좋다고요. 왜냐면 10분 남았다 해도 40문제는 마킹이 어느 정도 되는데 80개는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떨려가지고 긴장돼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문제 풀고 바로 한 문제 마킹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어떤 식으로 하셔요? 다 80문제 다 한 번에 해요. 마킹. 예? 예, 바로바로 하고 뭐 나중에 한다는 거 힘들어요. 교수님 한 5분 남겨놓고 40문제를 마킹하니까 한 3분 50초? 아니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긴장되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미리 마킹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속에서 이게 틀린 게 알아서 하세요. 그래. 하여튼 알아서 하는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풀고 하나 했다고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긴장하면 저도 지금 살면서 너무 약간 쾌감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20살 때 군대 갔는데 제가 면허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땄거든요. 학력고사 보고 82년도에. 그래서 82년도에 군대 갔어요.
졸업하자마자. 82년도에 군대 갔는데 운전을 생전 안 해보다가 면허증 따가지고 막 차 위에 올라가니까 짜릿한 하여튼 그 밤에 보초 서면서 차 운전 좀 해봤어요. 제가 배차실에 있고 이래가지고 걸리면 바로 영창 가거나 진역 갈 수도 있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짜릿하더라고. 긴장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흥분되면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래도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제가 사고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사실은 법 상호 간에 충돌이 되는데요. 뭐냐면 농지법에서 이게 경매인 경우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이내인데 농지취득자익증명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14일 이내 발급해 주죠. 또 농지취득자익증명 7일 이내 발급해 주는데 그럼 이게 빡빡하잖아요. 잘못하면 제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매수보증금 떼여요. 안 돌려줘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낙찰 받으려고 생각하면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미리 받아 놓든지 해야 되겠죠. 이게 좀 모순이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4일 이내 발급해 주는데 지금은 7일 이내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학회에서도 많이 주장은 해봤는데. 자, 3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정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요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아니라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5번 재매각 절차에는 종전 정한 최저 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매각의 경우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 하죠. 새 매각은 유찰돼서 다시 하는 매각을 새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공인계사법도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계산하는 게 한 문제는 나옵니다. 공인계사법도. YC A 중개로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간에 5억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이걸 잘 봐야 돼.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갑과 을을 A라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고요. 매매계약을 중개했고 이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을은 다시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죠. 그럼 개업공개사 A는 매매계약도 중개하고 임대차도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는지,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매매 임대차에 대한 보수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죠.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니까 만약에 병이 아니고 갑한테 다시 세를 놨으면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죠. 자, 그래서 매매에 대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매매가 5억이고 5억이면 5억, 요번에 5, 4, 20, 200만 원이네. 200만 원. 0.4니까 200만 원이죠. 이거 뭐 계산기 없어도 대충 느낌으로 200만 원, 2천만 원 아니고 20만 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4억, 5억짜리 하나 중개했는데 200만 원, 5, 4, 20, 200만 원이라는 거는 감오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환산보증금 환산한 게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9천만 원이면 임대차 여기잖아. 9천만 원. 0.4. 49, 36. 36만 원이네요. 36만 원인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라 했으니까 30만 원 밖에 못 받죠. 답 3번이라고. 임대차에 대한 거 30만 원, 매매에 대한 거 200만 원. 을한테는 200만 원, 갑한테는 을한테는 230만 원, 갑한테는 200만 원, 병한테는 3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럼 총 460만 원이네요. 교육공개사가 받는 돈은 총액은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총액은 하면 460이죠. 각각 받으니까 을한테 230만 원, 갑한테 200, 병한테 3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총액은 보수 합은 보수는 아무 말 없이 보수는 A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하면 460이에요. 을, 갑, 병 한 명을 특정할 수도 있잖아요. 병한테 받는 건 30만 원. 자, 39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자,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장 물론 포함이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9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2번 임차인이 정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고요. 일시사용할 건데 2년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줄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5번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박스 안에 박스형 문제, 그리고 기억, 미연, 박스 안에는 3개, 4개 들어간다 했죠? 틀린 것은 했는데,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정한 경우, 병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병이 누군데요? 을이 주인이고요. 병이 세입자네요. 갑은 개업공개사고요. 이건 좀 특이하네, 문제가. 갑이 우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사실은 우울적 지위에 없어요. 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을이에요. 약자예요. 기억은 맞고요. 리언은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이죠. 3개의 차임액이라는 말이 암기 프린터 30번의 맨 밑에 3개의 차임액 연체 3번 나오죠. 30번. 2기가 아니고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을 임대인은 병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암기 프린터 29번의 맨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리얼은 틀렸네요. 정감 청구는 5%밖에 못 올리는 게 아니라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정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단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학개론 시험에도 나왔는데 서울에 가로수길 무슨 길 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 쫓겨나고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이 신사화예요. 젠틀맨이 신사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신사화된다는 뜻이죠. 신사화되는데 기존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니까 문제죠. 몇 분의 5 금액이 상관없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시세만큼 10% 올려도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 갔지? 아까 문제 있나 보네. 초과해서 받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초과해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 초과해서. 암기 프린트 29번에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것만 적용되고, 그럼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적용 안 되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 적용 안 되고요.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월차임 전환율이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9억 초과하면 꼭 5% 밖에 못 올린다가 아니라 시세만큼 올릴 수 있어요. 10%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도 2개, 틀린 것도 2개네요. 4개 중에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월 3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